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저는 엄마 햄릿이에요. 톡톡이에게 남부럽지 않게 최고의 치료와 교육만 시켜주고 싶은데 사실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잘 몰라서 늘 헤매고 있거든요. 유명하다는 곳도 선배 엄마들이 추천해준 곳도 다 다른 데다가 얼마나 비싼지, 괜히 사이비한테 잘못 걸려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하고 애만 망치게 될까봐 걱정도 돼요. 현명하게 아이를 지원해줄 해안을 갖고 싶은데 교수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이비 치료에 속지 않고 장애를 수용하며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교수님도 사이비 치료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SNS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제 친구가 온라인에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광고성 기사였는데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자폐성 장애는 완치될 수 있다. 자폐성 장애의 원인은 엄마의 사랑 부족이다. 혹은 독박 육아, 혹은 아이패드를 너무 많이 봐서 자폐가 생긴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는데 그 사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어머나 고맙습니다. 그런 줄 몰랐네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면서 그 사람의 강의와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진심으로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거든요. 거짓으로 판명난 1960년대 이론인데 그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더란 말이죠.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 괴리가 심한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이비 치료실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동학대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귀한 시간을 효과가 없는 치료에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게다가 값이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돈을 들여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기까지도 하는 사이비 치료실에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데려갈까?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연구하셨네요. 사이비 치료가 성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밝혀졌나요? 연구 결과 이것이 단순히 부모의 무지 때문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부모의 내적인 요인들도 있었어요. 죄책감, 무력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안 하면 후회할까 두려움, 조급함, 답답함, 불안함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러한 성격 혹은 자녀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지나치게 헌신적인 성격 그러한 성격적 요인도 있었고요. 치료나 장애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어서 혹은 정보가 많이 없어서 치료사를 맹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말고 외적인 것도 있나요? 네, 개인 외적인 요인으로는 아이의 장애의 특성, 장애가 너무 심해서 혹은 무발화라서 혹은 그 반대로 장애가 아주 경해서 얘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정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것만 조금 고치면 정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도 있었고요. 사교육의 문화도 한몫했습니다. 비장애 아이들은 학원에 가는데 학원에서 장애 아이들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실을 학원처럼 다니는 거예요. 사회적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기관 요인도 있었습니다. 사이비 치료와 정통적 치료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통적 치료에 치료사가 무능하면 정통적 치료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이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적 치료실의 퀄리티 때문에 부모들이 사이비 치료와 근거 기반의 치료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편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여유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정통적 치료에 더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사이비 치료실까지 가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도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사이비 치료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면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의사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의료보험에서 상담은 숟가락 쳐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상담할 곳이 없어요. 게다가 공식적 치료에 대한 로드맵이 부재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짜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사이비 치료사가 짠 나타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 치료사를 맹신하게 되고 사이비 치료사는 학원이랑 비슷하게 이거 더 하세요, 저거 더 하세요 합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뭔가요? 부모들에게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이 사회가 장애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런 사회의 미움을 받으며 혐오감을 받으며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 이 장애를 없애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장애 혐오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해야겠다, 장애를 없애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ABA, 언어치료와 같은 정통적 치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값도 비싸고 진전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른 비장애 아이들은 벌써 저 앞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사이비 치료를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이비 치료에 안 빠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은 사이비 치료를 모든 부모가 받는 것은 아니더라. 사이비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비 치료를 아예 안 받거나 받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 이러한 2차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이비 치료를 왜 받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이비 치료를 왜 안 받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 혹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부모 혹은 사이비 치료를 받지 않은 부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를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장애를 수용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장애 수용. 자식의 장애를 아이의 특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점, 약점을 항상 고쳐주려 하고 보완해주려 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부모가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 학원을 보내고 아이를 바꿔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이 걸립니다. 수없이 깨지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장애 수용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고통의 과정을 거쳐 점차로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비 치료를 중단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장애 수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장애를 수용하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최소 발화예요. 말을 하질 못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든 얘를 말을 하게 만들기보다 얘가 말을 할 수 없구나. 그럼 우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장애 수용이고 치료의 관점에서 지원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각장애가 있어요.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걔의 청력을 치료하겠다고 듣지 못하는 애한테 계속 치료실을 보내진 않잖아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폐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치료를 강요하는 것일까요? 자폐아이가 말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우면 AAC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부족한 점에 집중하는 치료적 관점과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이용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지원적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치료와 지원의 차이를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장애를 가진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치료들을 많이 끊어냅니다. 특히 사이비 치료를 그때 많이 끊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수교육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특수교사가 어머니 이런 치료는 효과가 없으니까 받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교육이 들어가면서 아이의 장점, 얘의 강점을 이용해서 얘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전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치료 대신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장애 수용이 많이 이루어진 분들은 언어치료실이나 놀이치료실, 사회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치료실을 다니기보다 가족과 커뮤니티 기반의 지원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의 지원이란 집에서 아이와 요리를 하고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가르치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과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커뮤니티 기반의 지원은 여러 가족들이 모여 함께 여행도 다니고 놀이도 하고 행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고 즐겁게 아이들을 키우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게 하는 방식입니다. 걔가 못하는 것을 굳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걔가 가진 스킬을 이용해서 적응해서 살아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죠. 장애를 수용하고 치료보다 지원을 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아이도 가족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장애아이와 그 가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과 가정들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패러다임이 아이를 특정 교육 과정에 끼워 맞추고 경쟁하게 하고 아이의 약점을 계속해서 파헤쳐서 그 약점을 채워주려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 나가보면 현실 사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너는 이것이 약점이니 이것을 더 훈련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네가 가진 장점, 제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진 장점,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료의 관점에서 지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쉬프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장애 아동도 장애 아동도 모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비가 판치는 시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성격이 덜렁댑니다. 잘 까먹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혼나면서 컸습니다. 넌 왜 잘 까먹니? 넌 왜 기억을 못하니? 넌 왜 맨날 그렇게 흘리고 잃어버리고 다니니? 그런데 이 성격이란 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너는 그게 문제이니 고쳐라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아이는 그 말을 내재화해버리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약점으로 채워버립니다.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를 않자 저희 부모님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잘 까먹으니까 이제부터 뭐든지 메모를 해놓으면 어떨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의 자존감과 저의 생활은 이 말 한마디에 아주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잘 까먹는 사람이 아닌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저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아이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더 잘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르치면 좋을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리포커싱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성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비결이 뭐였냐고요. 이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오히려 아이를 더 기능적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를 더 고쳐놓겠다고 목매지 않기 시작하면서 가족이 행복해지고 아이가 행복해졌어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사회도 우리의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육아와 우리의 사회가 모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